여러분, 지금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럽 최고의 왕실이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한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불과 나흘 전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한 대의 비상 착륙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 전용기가 기체 결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 땅을 밟게 된 순간 왕족들의 첫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 우리를 제대로 대접할 수 있겠어. 하지만 72시간 후 그들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BBC, 로이터, AFP 등 전 세계 언론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었고 유럽 각국 정상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스페인 왕실 경호실장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입니다. 국왕님을 25년간 모셨지만 제 인생에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사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왕실 경호실장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입니다. 국왕님을 25년간 모시면서 유럽 전역은 물론 중동과 아메리카까지 수없이 다녔습니다. 각국의 영접 방식도 모두 경험했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공항과 호텔들도 숱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2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은 마드리드를 출발해 도쿄로 향하던 왕실 전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왕님과 왕비님 그리고 왕실 고문단 6분이 함께하는 공식 순방이었습니다. 일본 천황과의 국빈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일정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일본 근해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장이 긴급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즉시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인천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으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도쿄 하네다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고 오사카는 더 멀었습니다. 기체 상태를 고려하면 인천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국왕님께 상황을 보고했을 때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왕실 고문 중 한 분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랬습니다. 삼성 핸드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유럽 왕실이 방문할 만한 격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착륙 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들려온 음성은 완벽한 스페인어였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도 영어로 대응하는 게 기본인데 아시아 공항에서 스페인어가 들려온 겁니다. 발음도 카스티아 지방 억양이 섞인 표준 스페인어였습니다. 비상 착륙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활주로가 즉시 확보되었고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착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유압 문제로 비상 착륙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내 문이 열리고 탑승교로 나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탑승교 입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유창한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선두에 선 한국인이 완벽한 스페인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천공항 특별의전팀장이었고 마드리드에서 7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발음이 마드리드 현지인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격식을 갖춘 경어 사용법까지 완벽했습니다. 국왕님을 위한 특별의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휠체어에는 스페인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예고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 왕족분들께 스페인 전통 음료인 오르차타가 제공되었습니다. 발렌시아 지방의 여름 음료인데 한국에서 이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드리드식 추로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VIP 통로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스페인 예술 작품들의 고급 복제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벨라스케스와 고야, 피카소의 그림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바꿔놓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더욱 신속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VIP 전용 구역에서 진행되었는데 심사관이 스페인어로 예의 바르게 안내했습니다. 여권 확인은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건강검진을 제안한 겁니다. 비상 착륙으로 놀라셨을 텐데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럽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배려였습니다. 수화물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가방마다 소유주 이름이 스페인어와 영어로 정성스럽게 적힌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실 문장도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이런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전 팀장이 호텔 추천까지 해주었습니다. 서울에는 유럽 왕족 전용 스위트를 운영하는 호텔들이 여러 곳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어 구사 직원들이 상주하고 스페인 요리 전문 주방도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왕실 손님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등급의 마이바흐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각 차량의 운전사들은 정장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고 차 안에는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와 당일자 마르카 스포츠 신문 그리고 시원한 생과일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미리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전 팀장이 말하길 스페인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고 한국은 손님 접대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연락을 받은 지 40분 만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국왕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창밖 풍경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아파트들, 완벽하게 정비된 6차선 고속도로, 쉴 새 없이 달리는 고급 차량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못지않은 도시 인프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30층이 넘어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둘이 아니라 수십 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중심가에서나 볼 수 있는 고층 건물들이 여기서는 평범한 주거 단지였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해질녘의 서울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한강 다리들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만 해도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5개가 넘었습니다. 왕실 고문 한 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느냐고.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고 역사적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했던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니. 강남에 진입하면서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빌딩 숲은 뉴욕 맨해튼을 연상시켰고 거리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상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도 밤늦은 시간에 여성 혼자 다니는 건 조심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이 거리마다 있었습니다. 의전 팀장의 설명으로는 한국의 편의점이 5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각종 공과금도 낼 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가 은행과 우체국 역할까지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의 화려함은 마드리드 리츠 호텔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직원 중에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도 있었고 스페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완벽한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교류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로열 스위트로 안내받으며 계속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라는 것, 삼성과 LG가 유럽 가전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현대건설이 중동의 초고층 빌딩들을 다수 지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60층에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움직이는 차들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강물 같은 선들이 보였습니다. 파리나 런던의 야경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국왕님께서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고,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고. 객실 서비스로 저녁 식사가 도착했을 때 마지막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스페인 요리였습니다. 하몽 이베리코, 빠에야, 가스파초까지. 맛은 바르셀로나의 미슐랭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주방장이 세비야 출신이고 한국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완벽한 대응, 스페인어 구사 직원들, 놀라운 도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을 대하는 세심한 배려. 25년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영접을 받아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7시였는데 거리는 이미 북적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학생들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습니다. 왕실 고문 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새벽부터 움직이는 것 같다고. 총지배인이 설명하길 한국 직장인들은 대부분 아침 8시 전에 출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일찍 등교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국왕님께서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일정은 도쿄 방문이었지만 비행기 수리에 이틀이 걸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코엑스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하 쇼핑몰이라고 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넓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되어 보였고 자연광과 똑같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13m 높이의 거대한 서가에 5만 권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인데도 마치 유럽의 고성 도서관처럼 웅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학생부터 직장인, 노인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국왕님께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의 집중된 표정, 조용하지만 활기찬 분위기. 마드리드의 어떤 도서관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서가 사이를 걸으며 책 제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의학, 공학, 경영, 외국어 등 전문 서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설이나 교양서보다 실용서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영어 원서로 된 경영학 책을 읽고 있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프로그래밍 서적을 펼쳐놓고 노트북으로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서율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1인당 연간 독서량이 12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와 전문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미슐랭 별을 받은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왕족들을 위해 특별 코스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첫 요리는 한우였는데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렸습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고기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셰프가 직접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파리의 유명 요리 학교를 졸업했지만 한식의 매력에 빠져 한국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한식은 발효와 숙성의 과학이라고 김치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십 가지 재료와 기법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또 다른 놀라움을 줬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밖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왕실 고문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 로봇은 무엇이냐고. 안내 직원이 답했습니다. 배달 로봇이라고 최근 상용화되어 서울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를 따라 스스로 움직이고 신호등도 인식하고 사람도 피해간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동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공원과 문화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건물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정보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여기 있고 수만 명의 개발자들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한 건물 앞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뭔가를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대학생들이 만든 로봇을 선보이는 행사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피했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인사까지 했습니다. 국왕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학생들은 대학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하며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터넷 강의와 책으로 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강남역 일대를 지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거리는 인파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원 건물들이었습니다. 건물마다 수십 개의 학원 간판이 붙어 있었고 학생들이 끝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사교육비만 연간 20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한 학원 앞에서 학생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책과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객실에서 국왕님과 왕실 고문들이 모였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 자원이 없어도 사람을 키우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왕실 고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스페인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안일했다고. 그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달려가 보니 왕실 고문 중 한 분인 호세 알바레스 장관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72살의 고령이신데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심장 발작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호텔 프런트에 연락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분도 안 돼서 호텔 직원과 함께 응급구조사 4명이 객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호텔 자체에 응급 의료 장비가 비치되어 있었고 인근 병원과 직통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즉시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연결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태블릿을 꺼내 어디론가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지금 즉시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스페인 왕실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국왕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한국 병원을 믿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본 것들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대기 중이었고 호텔 입구에는 최신형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 내부는 작은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환자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왕립병원 구급차보다 장비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등이 모두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차량들이 있었는데 모두 길을 비켜줬습니다. 스마트 신호 시스템이라고 응급 차량이 지나갈 때 자동으로 신호가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태블릿으로 병원과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하며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지시를 내리면 즉시 실행했습니다.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의료진 8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을 부르며 맞이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바로 시술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연수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마자 팀을 소집했고 환자의 의료 기록도 이미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스페인의 의료 기록을 그렇게 빨리 받았느냐고. 교수가 답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마드리드 병원에 긴급 요청했고 10분 만에 전송받았다고 했습니다. 국제 의료 정보 교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술실로 들어가기 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뚫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대기실 화면에 시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투명한 의료라는 원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면 시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시술실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웠고 천장에 매달린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인공지능 보조 로봇이라고 의사의 손떨림을 보정하고 정확도를 높인다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15분 후 막혔던 혈관이 뚫렸습니다.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모니터를 자세히 보더니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혈관에도 70% 협착이 있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6개월 내 재발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 시술은 정확히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총 시술 시간은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시술실에서 환자가 나왔을 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환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목으로 시술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고 6시간 후면 걸을 수 있다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시술 후 최소 2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틀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술 비용도 놀라웠습니다. 1,200만 원 미국 달러로 $10,000 정도였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20만 달러는 들 텐데 말입니다. 병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복도를 오가며 약품과 의료기구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각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모든 환자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했으며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있었지만 디자인이 세련되어 병원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천장에서 나타난 홀로그램이었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3차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박동하는 심장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린다고 했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시리아 출신인데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훌륭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환자의 24시간 케어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대별 투약 계획, 재활 운동, 식단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각 약의 효과와 부작용, 운동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기기도 하나 건네줬습니다.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라고 했습니다. 시계처럼 차면 24시간 심장 상태가 체크되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주치의에게도 전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1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의료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 영양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학제 진료라고 여러 과 전문의들이 함께 환자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과 교수들이 차례로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청진기 대신 휴대용 초음파 기기로 즉석에서 심장과 각 장기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즉시 태블릿에 나타났고 교수들이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내분비내과 교수가 환자의 혈당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밤 혈당 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약간 올랐는데 인슐린 펌프가 자동으로 조절해서 정상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가 연동되어 인공지능이 혈당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재활의학과 교수는 오늘부터 심장 재활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환자의 3차원 아바타가 나타났습니다. 아바타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확한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영양과 교수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응급실 도착 직후 체열한 샘플로 밤새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나트륨 대사가 느린 체질이라고 맞춤형 저염식 메뉴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심장 수술 후 우울감이 올 수 있다고 인공지능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어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심장내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진료를 모든 환자가 받느냐고.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것이 이 병원의 표준 진료라고 건강보험 환자도 똑같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나왔을 때 또 놀랐습니다. 스페인 요리였습니다. 저염식으로 조리한 빠에야와 생선 요리였는데 맛이 훌륭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분석 결과와 종교, 문화적 배경을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짰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재활치료실로 갔습니다. 체육관만큼 넓은 공간에 각종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기구가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운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심박수와 혈압이 체크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흘 전에 심장 수술을 받은 노인이 러닝머신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슴에 수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조기 재활을 중시한다고 빨리 움직일수록 빨리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재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헤드셋을 쓰자 아름다운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걷는 것이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해변을 산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모니터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심박수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운동 강도가 딱 맞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환자 상태에 맞춰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유전자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자 벽면 가득 유전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하지만 예방 프로그램으로 위험도를 7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춤형 약물 처방도 받았습니다. 환자의 유전자에 맞게 조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마다 정기 검진만 받으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환자가 말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심장 기능도 수술 전보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퇴원 서류를 받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술부터 입원, 재활까지 모든 과정이 담긴 USB를 받았습니다. 시술 영상은 물론이고 모든 검사 결과와 향후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번역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기 전 국왕님께서 심장내과 교수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교수실에서 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의료 후진국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중심에 놓는 철학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국왕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도 배워야겠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퇴원한 환자와 함께 서울 시내를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걸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한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강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놀라운 것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고 젊은 연인들이 산책을 즐겼습니다. 어두운 밤인데도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강공원은 24시간 개방된다고 밤에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가로등이 밝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범죄율이 매우 낮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식수대, 자전거 대여소까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 다리들을 장식한 조명들, 그리고 쉼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불빛.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국왕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없다고 들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느냐고 하셨습니다. 안내 직원이 답했습니다. 사람이 자원이라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이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문화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각국의 음식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렸습니다. 스페인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인이 안달루시아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다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적응했다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 학교를 다니며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이슬람 사원도 보였습니다. 모스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손님들이 꾸준히 드나들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 공과금을 내고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계산하는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학비를 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국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구나 하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객실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 거리를 달리는 차량들, 편의점의 환한 조명. 20시간 멈추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왕실 고문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공항 서비스, 생명을 구한 의료 시스템, 안전한 거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고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고문도 동의했습니다. 스페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국왕님께서 결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마드리드로 돌아가면 즉시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교육 방식을 배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사흘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배움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리가 완료된 전용기로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직원들이 도열에 배웅해줬습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세심한 배려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국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흘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불행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의전팀이 다시 나와 있었습니다. 사흘 전 우리를 맞아준 바로 그 팀이었습니다. 의전팀장이 인사했습니다. 편안한 여정 되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서비스였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정중했고 절차는 신속했습니다. 유럽 어느 공항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국왕님께서 잠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공항 건물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인천공항,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 사흘 동안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 풍경들이 작아져 갔습니다. 기내에서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왕실 고문 한 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드리드까지는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공항의 완벽한 대응, 병원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들.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생명을 구한 환자 본인이 가장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쓰러졌는데 5분 만에 응급팀이 도착했고 병원까지 또 5분. 도착하자마자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고 시술은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면 10만 유로는 들 텐데 한국에서는 1만 유로도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은 오히려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국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겠다고, 한국 방식을 배워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응급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스스로 학비를 버는 대학생들.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젊은이들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고문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자원이 없으니 사람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도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한국 경험담이 이미 유럽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습니다. 즉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왕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귀중한 경험을 했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근면성이 인상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느냐고. 국왕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들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료 시스템만 해도 유럽 못지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국왕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즉시 보건부와 협의하겠다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국왕님께서 왕실 고문들과 긴 회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스페인에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셨습니다. 의료, 교육, 안전, 효율성. 모든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국왕님께서 국민 연설을 하셨습니다. 한국 방문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연설은 스페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왕이 직접 다른 나라를 칭찬하는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부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마드리드 왕립병원에 한국식 응급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도 개혁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스페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교육, 기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배움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작아도 사람을 키우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교육과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그날의 비상 착륙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경험이 스페인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국왕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이번에는 공식 국빈 방문으로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더 발전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사흘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비상 착륙이 만들어낸 기적의 시간.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들. 그 모든 것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상 착륙한 스페인 국왕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동받아 유럽 전역에 한국을 알린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